지난 시간에 이제 교사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사는 이제 다른 사람이 범죄하도록 좀 더 이제 그 법률상의 판례에서의 표현은 이제 다른 사람이 범죄를 결의하게, 범죄를 결심하게 하는 그런 일을 교사라고 하고요. 이와 같은 교사에는 이제 그 특정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인지 특정할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자세하게 모든 것을 그 구체적으로 교사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어떤 범죄인지 특정할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특정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교사범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도록 범죄 결의를 가지도록 한다는 그 교사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있다는 인식, 그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사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법 시간에 고의 그러면 이제 인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관련한 내용들을 이해하기에 편리하다 그랬습니다. 뭐 다수견에는 뭐 인식과 의욕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지만 그건 이제 독일 이론에 따른 것이고 우리가 그냥 뭐 그런 이론이 잘못됐다 할 수는 없겠지만 형법의 이해를 위해서는 고의는 인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교사범의 고의에 의한 교사에 따라서 피교사자가 실행행위를 해야 되고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페이지에 72번 문단 효과 없는 교사, 실패한 교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찌 보면 그냥 개념을 위한 얘기 같지만 이게 법조문에 있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교사에 관한 형법 31조 2항에는 교사를 받은 자가 이른바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뭐 이걸 뭐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아니했다 약간 옛날식 표현을 썼는데요. 범죄 실행을 내가 하겠다라고 승낙은 했지만 실제로 범죄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이거를 이제 효과 없는 교사라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나 교사한 사람이든 교사 받은 사람이든 범죄를 모의하거나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해당 범죄에 대해서 뭐 예비나 모의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교사한 사람이 교사를 했는데 교사 받은 사람이 승낙하지 않다. 난 그런 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실패한 교사라고 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교사한 사람만 음모 또는 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고 뭐 승낙하지 않은 사람이 처벌될 일은 없겠죠. 이제 그런 내용이 31조 2항 3항에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뭐 하나의 개념으로서 뭐 알아두자 이런 것이 아니라 법조문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도 일종의 실패한 교사로 본다. 그래서 그 73번 문단의 판례는 교사한 사람은 그 사귀는 여성에게 낙태를 교사했는데 그 여성이 거부하다가 뭐 결혼하지 않겠다는 등 뭐 이런저런 일로 해서 헤어진 다음에 이제 여성이 낙태를 했는데요. 이 경우 처음에 낙태를 교사한 남성의 그 교사는 최종적인 낙태 실행에 인과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항변을 했겠죠. 피고인 입장에서. 근데 법원에서 봤을 때 중간에 뭐 다소 과정에 차이가 있더라도 어찌됐든 최초에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낙태에 이르게 한 거기 때문에 낙태 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입니다. 낙태죄는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은 되어 있는데 위헌이라기보다는 이제 헌법 불합치 그래가지고 되어 있는데 아직 그 후속 입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입법하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바쁘셔가지고 원래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언제까지 현재의 처벌 규정은 잘못됐다. 그러니 언제까지 법을 고쳐라라고 결정했는데 안 고쳐지고 있어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직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범죄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뭐 관련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판례도 있고 하기 그런 거긴 한데 우리가 이제 공동정범 중에 한 사람이 초과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공동정범 중에 한 명이 중간에 이탈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 드립니다. 초과 실행, 공모관계 이탈 이런 얘기인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공동정범에서 했던 이야기와 거의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77번 문단의 판결은 그 교사범과 피교사범이 있었는데 교사범이 중간에 그만둬라 그랬는데 피교사범이 끝까지 한 사건이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도 그 사건의 내용상 교사범이 공범으로서의 어떤 공모관계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내용인데요.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기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193페이지에 이제 종범, 흔히 방조범이라고도 부릅니다. 방조라는 말을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뭐 음주운전 방조라는 말은 좀 나오죠, 그렇죠? 그 술 취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줄 알면서도 동승하거나 하면 음주운전한 사람은 물론 그 동승하거나 심지어 음주운전을 권한 사람들이 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 뭐 경우에 따른 교사도 될 수 있겠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황당한 얘기가 있더만요. 술 마시다가 대리기사 불렀는데 옆자리에서 술 마시던 사람이 대리 부르셨나요? 하고 찾아왔다고.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만화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그런 줄 알고 옆자리에서 술 마시던 사람이 대리기사 불렀나요? 찾아왔는데 당신이 대리기사요 운전하시오. 그러면 방조 내지 교사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하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법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 최근에는 이제 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사람도 처벌한다. 아마 그런 얘기를 통해서 방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글자 그대로 돕는다, 옆에서 돕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방조란 말이 방자가 이게 곁방자, 옆에서 돕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법은 그 32조의 종범이라 이거는 이제 그 쫓을 종자 제가 한문 많이 알죠. 근데 그래도 저는 불편하단 말이죠. 이렇게 종범은 이제 그 직역하면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방조범이라고도 같이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또 방조는 그 일본 그 형법의 제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 종범이나 방조범이나 같은 얘기다. 그리고 32조 1항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가 종범이다 그랬기 때문에 방조범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반드시 감경하니까 이른바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정범보다는 그 불법이 그 죄의 책임의 정도가 좀 가볍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내용을 제가 그 교재에 써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형법 각칙에 또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부작위범도 그렇지만은 그 여기서 32조에서 말하는 방조는 그 예컨대 절도나 살인이나 이런 기본 범죄에 대해서 옆에서 돕는다 이런 뜻인데요. 어떤 범죄는 아예 그 방조가 정범으로서 방조가 구성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건 그냥 참고만 하셔도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예컨대 98조에는 간첩 방조. 이거는 이제 간첩을 돕는 일인데 이게 방조 자체가 구성 요건으로서 정범의 범죄이기 때문에 감경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간첩 방조죄는 그 자체가 정범으로서의 범죄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도주 원조, 자살 방조 뭐 이런 경우. 이게 자살 얘기 나오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뒤에 우리가 안락사 때 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40, 50대에 뭐 다른 연령대도 유사할 수 있겠는데 사망 원인 1위가 암도 교통사고도 아니고 자살이라고 하네요. 참 하여튼 우리나라가 뭐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자살률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는데 자살 방조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뒤에 뭐 안락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자살은 범죄라고 하진 않죠. 그런데 이제 자살을 돕는 거는 그 감경되는 방조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정범으로서 처벌되는 방조죄가 독립적인 구성 요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2조와 관련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죄들은 종범의 성립 요건은 이제 교사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조 행위가 있어야 되고 방조는 꼭 사전에 모의하거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고요. 실행행위 전부터 범죄가 종료될 때까지 방조가 가능하다. 뭐 그런 정도 내용만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인과관계도 똑같은 얘기고요. 종범도
정범에 대한 고의, 그,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에 이제 편면적 방조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공동정범은 일방적으로, 편면적으로 안 되는데, 방조는 그냥 그 정범이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일방적으로 도울 수도 있다. 제가 그래서 짝사랑인지 외사랑인지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별로 재미없어 해가지고 그날 이후로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무튼 그 편면적 방조 말이 좀 한자 말이다 보니까 그 혹시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그런 농담을 했는데 참고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그 자세히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은 방조가 그 195페이지 86번 판례가 은근히 좀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건 최근도 아니겠죠. 뭐 2003년은 벌써 20년이나 됐는데 인터넷 포털에서 포털 운영자들이 뭐 그 콘텐츠 올리는 콘텐츠 제공 업체들이 음란 만화를 올리는 거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방조죄로 처벌받은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그런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이스피싱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염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설마 그럴 리 없지만 보이스피싱에서 뭐 그 현금지기 가서 돈만 찾아서 전달하라고 하는 이제 현금 수거책 또는 현금 전달책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종종 하는데요. 그 억울하게도 그런 사람들만 억울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모순되게도 그런 사람들만 처벌되고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 방조 역할을 한 사람들만 처벌되고 보이스피싱의 주범들은 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심각한데 그래도 우리 법원과 수사기관은 어쨌든 손발이 되어서 움직여주는 현지 우리 한국 내에 그런 신분음금들이 없으면 그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범죄가 아무래도 제한되지 않겠냐 해서 그 종범들, 방조범들만 처벌하는 게 좀 모순된다는 걸 알면서도 처벌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뭐 그러실 일이 전혀 없겠지만 2022년 이른바 박사방 사건에서도 방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건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범과 신분의 문제가 있는데요. 33조 이건 좀 조문이라 우리가 아주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3조는 이 197페이지에 제가 조문을 옮겨놨는데요. 여러분 법전 안 찾아봐도 되게 매우 친절하지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셀프로 이렇게 칭찬. 여러분이 말을 안 하니까 내가 혼자. 33조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30조부터 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서에서는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태 계속 그 여러 사람이 범죄에 가담하는 특별한 경우로서의 공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범죄 중에 신분범이라고 하는 범죄를 여럿이 했는데 문제는 그 중에 일부는 신분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규정이 33조입니다. 뭐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직접 관심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신분범 대표적으로 뭐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경우는 공무원만 할 수 있는 신분범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데 신분 없는 사람이 뇌물 받는 거를 교사하거나 방조했을 때 주는 거는 독자적으로 그 자체가 범죄가 된다 그랬으니까요. 그죠? 마주보는 관계이긴 한데 뇌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형법에 처벌 규정이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더라도 이 마주보는 관계의 두 사람을 다 처벌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래서 민간인의 입장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없지만 뇌물을 주는 행위는 그건 신분이 필요 없는 범죄라서 다 처벌받죠.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한 뇌물을 받는 범죄에 받는 부분을 교사하거나 받는 걸 방조하거나 하게 되면 신분 없는 공무원 신분 없는 민간인도 교사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예컨대 뭐 신분범은 신분이 있어야만 처벌되니까
설령 신분 범죄의 공범으로 가담하더라도 신분 없는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 거냐? 그게 아니다. 그걸 33조에 명시해 놓는 거죠. 해석으로 하면 안 되니까. 항상 얘기했지만 처벌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처벌이 더 무거워질 때는 항상 법으로 조형법정주의에 따라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신분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분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33조 때문에 신분 없는 사람도 신분 범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다만 신분 없는 사람은 형이 더 무겁게 처벌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신분 있는 사람과 신분 없는 사람 사이에 형의 차이가 있을 때는 신분 없는 사람은 더 낮은 형으로 처벌받는다. 범죄는 성립하지만 처벌은 더 낮게 한다 이겁니다. 신분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는 그게 이제 33조 본문과 단서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과 단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이제 학계의 해석과 법원의 해석의 차이라서 이른바 실무 차원에서는 직접 문제가 되기는 어렵고요. 법원의 그 실무적 법 해석에 대해서 학계에서 다른 의견으로 다수 의견으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큰 실익이 있는 실제적 이익이 있는 논쟁은 아니라 볼 수 있어서 제가 이걸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까 살짝 고민되는데 그래도 이게 나중에 그 법 공부를 제대로 하신다면 이것도 중요한 주제라서 이 역시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실 때 참고하라고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이 33조에서 말하는 본문에서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라고 일단 그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신분이 범죄 성립의 요건이 되는 범죄를 진정신분범이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의 뇌물범죄. 근데 이제 다만에서는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진다. 이거는 신분 없어도 범죄는 되지만 신분이 있으면 더 무겁게 처벌된다. 그게 이제 존속살해죄가 대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살인 또는 살해범죄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죠. 신분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른바 비속, 아들이라는 그 아들, 딸이라는 관계에 있는 부모를 살해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원래 의미의 신분범은 아니지만 신분 때문에 처벌이 달라진다 해서 부진정 신분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33조는 본문에서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라는 표현을 썼으니 이거는 진정 신분범을 의미한다. 그리고 단서 다만에서는 신분 때문에 형이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라 했으니 이거는 부진정 신분범이다. 표현이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게 학계의 다수 견해고요. 근데 법원은 그게 아니고 본문은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다 해당하는 얘기고 단서는 이제 부진정신분범의 처벌에 대한 예외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뭔 소린지 들어서는 잘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살짝 헷갈리기도 하고 헷갈린다기보다는 이제 무관심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뭐 이런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존속 살해가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자기 친구가 자기 부모를 살해하려고 하는데 가담한 이 피고인의 경우는 존속 살해죄는 이제 부진정 신분범이니까 단서에 따라서 학계의 입장은 그 가담한 친구는 범죄 자체도 일반 살인죄만 성립하고 일반 살인죄로 처벌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판례는 그 같이 가담한 그 친구도 존속 살해죄가 성립하지만 처벌은 일반 살인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종적으로 그 어떤 죄가 성립하든 그 처벌은 가볍게 처벌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쟁의 실제적인 이익이랄 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굳이 뭐 그러니까 성립되는 범죄가 뭐냐의 차이가 현실적인 효과가 있다면 뭐 공소시효랄까 예를 들면 뭐 근데 사실은 뭐 예를 존속 사례로 들어서 그렇지 존속 사례는 최고형이 사형이니까 공소시효도 똑같고요 일반 살인과 실제로 뭐 만약에 내가 피고인이라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이 33조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학계의 다수 견해는 비록 실제적 이익이 없더라도
실제 성립되는 범죄 자체를 신분 없는 사람은 낮은 범죄로 성립한다라고 보는 게 뭐 현실적인 이익이 있든 없든 더 유리한 해석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원은 범죄 성립은 무거운 범죄로 성립하지만 처벌만 낮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어느 입장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법 해석을 하는 데서 이런 또 관점 차이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3조의 기본 내용, 우리가 이제 공범을 얘기하고 있고 여럿이 범죄를 했는데 근데 어떤 범죄가 신분범이면 그러면 신분 있는 사람과 신분 없는 사람의 공범 관계는 어떠냐? 요거에 대해서 33조는 신분 없는 사람도 공범이 된다라는 거고, 다만 단서에서 처벌이 더 무겁게 되는 경우에는 신분이 있어야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는 신분 없는 사람은 공범은 성립하더라도 처벌은 가볍게 한다. 구별해서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33조 자체가 일단은 단서에서 역시 어떻게 보면 행위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신분 없는 사람이 신분이 필요한 범죄의 공범이 되더라도 만약에 신분 때문에 처벌이 더 무겁다라고 한다면 무겁게는 처벌 안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양자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들어두신 정도이고 나중에 더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설명을 생략하고요. 빨리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다 해드려요? 어떻게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별로 안 좋잖아, 그렇죠? 이제 로스쿨을 하면 옛날 종종 말씀드렸지만 법과대학에서는 4년인데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 생각난 건데 제가 평소 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법대 다닐 때는 3학점 수업을 4시간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이 3학점이었어요. 깝깝하죠? 그리고 여러분은 130학점 졸업이지만 저는 150학점 졸업 요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4년 내내 어떻게 많은 걸 가르치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종종 제가 얘기도 그랬지만 과거에는 그런 법률 지식을 많이 아는 게 하나의 공부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방향을 전혀 달리 해야 되고 많은 걸 아는 것보다는 중요한 걸 잘 아는 게,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로스쿨은 3년인데다가 뭐 옛날처럼 뭐 4시간 3학점 이런 것도 없고요. 수업 시간 자체가 과거 법대보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 뭐 많은 지식을 우리가 알아두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변호사 돼서 알아보면서 해도 되거든요. 뭐 변호사라 해서 뭐 아무것도 안 보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으로 일하는 건 아니니까 찾아보면서 참고하면서 하면 되지 뭐 지식을 한꺼번에 머리에 넣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어떤 건지 뭔가 좀 더 중요한 주제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좀 깊이 안 들어간 부분은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간접정범, 조문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정범 30조, 교사범 31조, 종범 32조, 공범과 신분 33조, 그리고 이제 34조의 간접정범. 학기 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법학이라는 게 결국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원래 법학의 영역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특히 로스쿨에서는 이제 각종 법률을 해석하는 일인데 그 해석의 방법은 조문 순서대로 읽어나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법에 대한 일종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서 하나씩 조문을 그때그때 필요한 조문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는데 뭐 여기에서는 일단 조문 순서대로 또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4조는 간접정범을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방조하여 범죄 행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사실 이 법조문의 설명은 조금 헷갈리게 되지요. 물론 이제 이해하고 보면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다 싶지만 처음에 바로 읽으면은 간접정범이라는 제목과 이 법조문의 표현이 바로 이렇게 일치한다는 느낌은 잘 안 들거든요. 간접정범은 간접적으로 정범이 된다, 글자 그대로 누군가를 도구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당한 사람, 도구가 된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34조 1항에서는 어느 행위로 인해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라도 간접정범의 기본적인 교과서적 사례로 얘기하는 의사가 평소 원한 있는 환자에게 그 환자를 죽이려고 간호사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사에게 수면제다 또는 진정제다 해가지고 주사하도록 처방을 했는데 사실상 뭐 극약을 처방했다. 그래서 뭐 간호사가 주사한 끝에 환자가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그 경우에 그 간호사는 전혀 고의가 없기 때문에 즉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사약이 어떤 약인지 몰랐기 때문에 또 살인의 고의가 전혀 인정 안 되는 처벌되지 않는 자죠. 근데 그 간호사를 이용했다 해서 간접적으로 정범이 된다. 직접 자기가 행위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범이 된다 해서 간접정범이라 부릅니다. 근데 34조는 교사 또는 방조하여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교사범, 방조범과 비슷한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교사 또는 방조하여를 학교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용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에 너무 집중하지는 않고 이용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범죄한다 해서 간접정범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미 조금 말씀드렸는데 교사범은 이제 누군가가 범죄하도록 하는 건데 그 실제 행위하는 사람이 정범이 되고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교사범은 좁은 의미의 공범 일종의 보조적인 역할이라서 간접정범과는 다른 것이죠. 교사범은 한마디로 좁은 의미의 공범이고 간접정범은 정범이라서 물론 이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는 학설에서는 뭐 간접정범도 일종의 좁은 의미의 공범이냐 뭐 이런 학설 다툼이 있지만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뭐 굳이 알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법조문에서 간접정범이라 해서 정범으로 규정해 놨으니 굳이 뭐 정범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좁은 의미의 공범이다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있어서 그냥 간접정범은 한마디로 정범이다. 그 다음에 교사범은 이제 공범이다. 좁은 의미의 그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정범이 성립하려면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피이용자,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행위로 인해 처벌되지 않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근데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범죄 성립 요건 가운데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 없는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상정이란 말도 한자말 해서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 없는 경우, 즉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 없어서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그 구성 요건 가운데 예컨대 행위 주체가 안 되는 사람, 예컨대 뭐 신분이 있어야만 처벌되는데 신분 있는 사람이 신분 없는 자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때는 이제 신분 있는 사람만 간접정범으로 처벌되는데 그 반대는 또 다른 해석인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20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행위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이용하는데요. 행위 객체에서 타인으로 규정된 구성 요건을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행위 객체로 하도록 하는 경우도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 구성 요건은 범죄를 기재해 놓은 부분에 행위 객체가 타인을 이렇게 대상으로 규정해 놨는데 피해자가 자기 스스로를 그 범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 경우는 오히려 피해자가 도구가 되어서 이 정범의 도구가 되어서 범죄했다라고 봐가지고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는데요.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그런데 예컨대 거기 200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2016도 17733 그 200페이지 아래 97번 박스 판례에도 있고요. 강제추행죄인데 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추행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자기를 추행하도록 협박했거든요. 그랬을 때에도 이제 강제추행의 구성 요건은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추행하는 행위는 그 사람,
자기 스스로를 추행하는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그 피해자를 이용해서 이 가해자가 범죄한 것이다, 간접 정범이다라고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 요건의 행위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처벌했다. 피고인이 모두 18번에 걸쳐서 협박해가지고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것을 촬영해가지고 이걸 뭐 전송받거나 배포하거나 한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경우에 이제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이다. 뭐 그 피고인은 뻔뻔스럽게 항변하겠죠. 내가 언제 강제추행했냐? 자기가 직접 했다. 근데 그건 아닌 거죠.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어서 했기 때문에 피해자이면서 당연히 범죄자로 처벌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추행한 사람은 그 사람을 이용한 사람이 이제 간접정범으로 강제추행의 정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구속요건의 행위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한다라는 게 성립 가능한 거죠. 그래서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도록 강요, 협박한 사람은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게 고의 없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경우, 주관적 구속요건으로서의 고의 없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간접정범이 되겠죠. 왜냐하면 고의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고의 없는, 잘 모르는, 인식이 없는 사람을 이용했을 때,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의사와 간호사 사례가 그런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정범이 되지요. 그 다음에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 우리가 위법성 아직 안 배워가지고,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 그러니까 예컨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범죄한다, 이런 건데요.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나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판례는 드물게 정당행위 하는 사람을 이용했을 때 간접정범이라 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그 수사기관 등은 법률에 따라 범죄자를 체포, 구속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범죄자가 아닌데 수사기관을 속여서 속은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했을 때, 범죄자라고 잘못 알고 체포하거나 했을 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게 고의가 없다 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이제 이게 우리가 아직 위법성을 안 배워가지고 전에도가 아니라 앞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금 그냥 들어만 두세요. 예를 드는 거니까, 그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허위로 누가 신고를 해서 어떤 사람을 체포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죄가 안 되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더라, 이런 일이 있을 때 경찰관들의 행위는 일단 체포죄가 되는데, 다만 경찰관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체포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당행위 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범죄하는 경우도 일종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위법성을 아직 안 해갖고 다음에 위법성,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책임 없는 경우, 그러니까 미성년자, 형사 미성년자는 그 범죄했을 때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위법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한 행위라는 거는 똑같은데, 성인과 마찬가지로 불법한 행위라는 건 인정이 되는데, 다만 책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안 되거든요. 처벌되지 않는 자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그 형사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인의 행위자는 이제 간접정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설명을 생략하고요.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항상 이 법의 이야기는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수학이나 뭐라 그래, 또 하여튼 논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법학의 얘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고요. 만약에 찬찬히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글을 잘못 쓴 거니까 요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더 쉽게 써볼 건데요. 바꿔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다음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 200페이지에 97번 그 판례 박스에 그 2003도 3945가 아까 얘기한 정당한 법률 집행을 하는 사람, 공적 기관을 이용해서 범죄하는 간접정범, 정당행위가 되는 경우를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98번 문단은 그 간접정범에 관한 34조 규정에서 그렇게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용한다는 의미.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사주 또는 이용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간접정범은 그 201페이지의 99번 문단 보시면 교사 또는 방조의 예의에 따라 처벌한다. 무슨 소리냐면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조범은 종범은 반드시 감경 처벌하잖아요. 이런 경우 간접정범의 범죄 정도에 따라서 똑같이 처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감경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문장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다고 한 게 간접정범과 신분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일찌감치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내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것저것. 좀 그러네. 어쩌다가 저는 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미없는 걸로 여러분을 힘들게 할까요? 내 전생에 무슨 여러분과 악연이 있길래 이렇게 만나가지고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법 공부는 좋은 머리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꾸준한 진득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진득한 편은 못 돼가지고 좀 학교 다닐 때 별로 하고 싶지 않았고 재미도 없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강의를 하고 있으니 그것도 참 하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뜻 얘기하니까 제가 요새는 조금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 고도비만 어쩌고 그래가지고 먹는 걸 좀 약간 다이어트까지는 아니고 조절해 볼까 그러는데 이게 저녁에 이게 삼겹살이며 이게 뭐 소주 맥주 뭐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저 로스쿨 지도학생들하고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다가 이렇게 맛있고 좋은 건데 왜 이런 걸 먹으면 건강에 안 좋고 살찐다고 맨날 그런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심보가 고약하다.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지고 그러면 좋을 텐데 입에 맛있는 걸 먹으면 왜 몸이 안 좋아지는 건지 모르겠다. 막 이랬더니 지도학생 가운데 이과 출신이 있는데요. 수학과 출신이 있는데요. 갑자기 이과적으로 얘기하더만요. 그것은 뭐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영양과잉으로 발생한 일이고 인류가 너무 잘 먹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내가 뭐라 할 수는 없고 이게 TV에서 보던 문과와 이과의 차이인가 내가 뭐 그런 거 몰라서 한 얘기는 아니고 왠지 모순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입맛에 좋은 거 뭐 아이스크림 뭐 달달한 거 뭐 빵 뭐 저 같으면 이제 삼겹살에 소주 이런 것이 건강에도 좋다 그러면 세상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못됐잖아. 근데 그게 아니래, 이과생이.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된 건 아니고, 자연의 섭리가 그게 아니고, 원래는 안 그랬는데, 많이 먹으면서 문제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 그 말이 그 말인데, 왜, 이과인은 왜 이럴까, 막 이랬는데, 무려 카이스트 나온 녀석인데, 카이스트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구나. 무슨 방송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랬는데요. 어찌됐든, 세상이 그래요, 그죠? 맛있는 걸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고, 맛없지만 건강에 좋은 걸 먹어야 된다고 하니 참 쉽지 않아요. 이 공부가 맨날 재밌고 공부만 하면 막 너무 신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반대란 말이야. 힘든 건데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왜 그렇게 살게 만들었을까? 세상을 창조했으면 좀 편하게 살도록 하면 좋았을 텐데 꼭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건물주도 조물주도 아니면 조물주의 섭리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열심히 살아야겠죠. 간접정보가 신분은 여러분이 잠깐 좀 주의를 이렇게 좀 공기를 환기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34조의 경우 아까 우리가 이제 신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뇌물 받을 때 신분 없는 사람이 공무원과 함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뇌물 받는 범죄에서 교사범 종범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간접정범도 되는가?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건데
안 되는 거를 예로 들려니까 조금 그런데 공무원이 범죄가 되는 줄 모르고 뇌물을 받도록 해서 그걸 이용해서 민간인이 어떤 이득을 보는 것도 그 33조에 따라서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간접정범과 신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신분 없는 사람은 간접정범은 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33조가 30조, 31조, 32조 다음에 33조가 있고 33조 본문에서 아까 우리 읽었을 때 신분 없는 사람이 신분 있는 사람의 범죄에 가담하면 30조, 31조, 32조에 따라 같이 처벌한다 그랬기 때문에 뒤에 있는 34조는 해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간접정범은 33조가 규정하지 않은 걸로 보고 신분 없는 사람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은 될 수 있어도 간접정범은 될 수 없다라는 게 다수견이고 판례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일부 소수에서 34조를 읽어보면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다 그랬으니 33조가 34조를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34조에서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서 교사 또는 방조처럼 처벌한다 그랬으니까 33조에서 31, 32조가 들어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34조도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얘기가 있어서 약간의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뭐 다수견이든 판례든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이 결론을 기억하신다면 33조가 말하기를 30조, 31조, 32조에 따라 신분 없는 사람도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된다 그랬을 뿐 간접정범은 33조 다음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4조로 신분 없는 사람은 간접정범은 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분범죄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공동정범의 경우는 신분 있는 공무원이 일단 정범이 되고 이 신분 있는 사람과 같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어쨌든 신분이 한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간접정범은 신분 있는 사람이 범죄가 안 되면 간접정범만 범죄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신분 없는 사람이 간접정범이 된다면 신분 없는 상태에서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신분범은 누구든 신분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정범은 신분 있는 사람이 처벌되는 경우가 아니라서 간접정범, 신분 없는 간접정범만 따로 성립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연결해서, 신분 있는 사람과 연결해서는 될 수 있지만, 신분 없는 사람 혼자 신분범죄를 저질 수는 없다. 그게 신분범의 특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또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판례는 그걸 떠나서. 그 밑에 백이 문단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그 신분 없는 사람이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를 판례가 얼만큼 더 깐깐하게 해석하냐면 거기 103페이지에 사례 20번인데요. 2009도 9963 그래가지고 군청의 산림과 소속 공무원이 이것도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법률 공부하면 이런 거 읽으면서 이해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자꾸 읽다 보니 처음에 불편했던 얘기도 익숙해져 갖고 나도 똑같이 불편하게 써야지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내가 읽을 때 보니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서 불편한가 나는 좀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이해하기 쉽게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뒤쪽이 더 좋아요. 뒤쪽으로 계속 그래도 발전해 왔어요. 우리 법조계가 제일 보수적이고 이건 좀 마이크 가리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일 꼴통들이 많은데 우리가 알잖아. 그렇죠? 굳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그래도 생각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 말도 바뀌어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형법도 한문말을 다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가 판결문 읽으면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이거에 익숙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불편한 글보다는 좀 알기 쉬운 걸로 쓰면 좋을 텐데 자소서든 뭐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소서는 무슨 예술 작품을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멋진 문장을 구사하고 막 화려한 표현을 하고 막 감동을 주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소서 읽는 사람이 감동을 바라지는 않아요. 그냥 잘 전달만 되면 되거든요.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식으로 잘 전달되게 쓰는 게 중요한데 그 쓰여진 문장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산지 이용 이제 그 공무원이 공문서를 발행해 줬는데 두 가지 공문서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103번 문단에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고요. 산지 이용 구분 내역 통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뭐 가진 땅 또는 내가 사려고 하는 땅의 용도를 알아보려고 군청에 가서 산인데요. 산, 임야라고 하죠. 산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어떤 그 상태의 땅인지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좀 발급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민원과 직원이 토지 이용 계획을 다 아는 건 아니라서 그 토지 이용 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의 산림과죠. 산림과 소속 공무원에게 이 땅의 토지 이용 계획이 어떤지 그 내용을 좀 통보해 달라 그러니까 산림과 공무원들이 내용을 통보해 줬는데 허위로 통보해 준 겁니다. 개발이 가능하도록. 근데 그걸 모르는 이제 민원과 공무원은 그 산림과 공무원이 통보해 준 대로 그대로 기재해서 민원인에게 공문서를 발급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허위 공문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내용상 허위인 경우를 허위 공문서라고 하거든요. 위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강론 개별 범죄까지 안 들어가니까 위조라는 것은요 내용이 허위다라는 게 위조가 아닙니다. 위조는 권한 없는 사람이 문서를 만들었을 때 위조라고 합니다. 내용이 똑같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폐 위조 10,000원짜리 화폐를 위조했다 했을 때 똑같이 만들면 물론 그 실질적 내용은 허위지만 형식상 내용이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권한 없는 사람이 한국은행만 발행할 수 있는데 권한 없는 사람이 발행하는 걸 위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문서가 설령 진실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권한 없는 사람이 그 문서를 만들어내면 그건 위조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내용이 허위인 경우를 허위 공문서라 하고 허위 내용의 문서는 공문서만 처벌합니다. 사문서는 허위로 썼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허위로 일기장에 나는 오늘 공부를 참 많이 했다. 나는 왜 이렇게 성실한가? 나를 칭찬해주고 싶다. 이렇게 썼다 한들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고 뭐 일기장은 뭐 문서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서라는 것도 중요한 법률상의 개념이고 공부하면 재밌는 게 있는데 어찌되었든 허위 공문서라는 건 이제 내용이 허위인 공문서를 작성했을 때 범죄가 되는데 좀 전에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허위 사문서 작성죄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도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근데 이거를 판례는 공무원이라는 넓은 범위로 보지 않고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 있는 공무원, 아까 얘기한 위조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조라는 거는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게 그런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권한 없는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는 걸 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권한 있는 공무원만 범죄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 그중에서도 엄격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문제는 이제 그 산지 이용 계획, 뭐라고 그랬나? 토지 이용 계획이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허위로 내용이 발급되었는데 그 민원과 공무원 실제 작성한 사람은 이용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용한 사람들은 산림과 공무원들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 그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지금 벌써 포기한 분도 있는데 좀만 더 들으세요.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구성요건에 공무원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이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산림과 공무원들이 민원과 공무원을 이용해서 허위공문서가 발급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산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문제가 된 문서는 그걸 작성한 사람은 민원과 공무원인데 그 사람은 죄가 안 되고 몰랐으니까 고의가 없으니까. 그런데 산림과 공무원들이 민원과 공무원을 이용해서 자기가 아는 민원인에게 그에게 유리한 공문서가 나가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산림과 공무원들이 민원과 공무원을 이용해서 산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거 아니냐라고 처벌해도 되잖아요. 간접정보입니다. 공무원고 공무원이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을 작성 권한 있는 공문으로 좁혀 해석해가지고 이 산림과 공무원들이 민원과 공무원을 이용해서 민원과 공무원이 원래 정범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분 없는 산림과 공무원들만 간접정범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까지 간접정범에
그 허위공문서 작성에 간접정범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잘 됐는데 설립과 공무원들은 아주 그냥 논았는데 개이득 그거 아니고요. 위계 공무집행방해라든가 다른 범죄로 처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그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그런데 그냥 우리가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 신분 없는 사람이 공범이 될 수 있다. 신분 범죄에. 다만 그 경우에 이제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처럼 신분 있는 사람이 일단 범죄가 되고 그와 함께 범죄하는 건 가능하지만 간접정범은 안 된다. 왜냐하면 신분 있는 사람이 처벌되지 않게 되면 간접정범만 신분 없는 사람으로 처벌하면 신분 없는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라서 안 된다. 근데 이거를 뭐 판례는 그런 입장을 쭉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같은 공무원이라도 문서 작성의 경우에 권한 있는 사람만 범죄자가 될 수 있을 뿐 권한 없는 사람이 권한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간접정범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저지를 수는 없다라고까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공범 얘기가 끝났는데 내용이 공범이 되게 많지만 나름 그냥 뭐 한 3분의 1 정도는 관심 있는 부분들만 더 자세히 보시라 했고 기본적인 내용만 일단 설명을 했고요. 위법성과 이제 책임, 우리가 여태껏 구성요건 얘기를 한 셈이거든요. 범죄 성립 요건 세 가지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 그랬을 때 구성요건 해당성이 거의 범죄 성립의 90% 이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성요건이 대부분의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그런 요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미 뭐 두세 번 얘기했지만 예외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는 경우, 책임이 없는 경우 이렇게 소극적으로 규정한 것이 위법성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예외로만 규정한다는 거죠. 위법성과 책임은.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볼 텐데 그 공범 얘기보다는 조금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위법성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의 개념은 법에 어긋난다. 한자 표현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위법성. 일단 구성요건에 규정된, 그러니까 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알아만 둬라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법을 어겼다. 그게 위법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한 거죠. 법에서 그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였으니까.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한 게 기본인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 아이고야, 거기에 또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가 나오는데 고민되네. 근데 그래도 그냥 이것도 알아두시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식을 위해서 알아두라는 게 아니라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런 관점도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 소리냐면 이제 뭐 이 일반적인 얘기는 여러분이 그냥 여기까지만 알아도 되는 얘기는 뭐냐면 구성요건과 위법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고 위법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법을 어겼다, 법에 어긋난다 이런 뜻인데 구성요건이라는 것 자체가 범죄의 내용을 써놨는데 그거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러한 범죄를 했다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구별해서 얘기하는데요. 어떤 이론은 위법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소극적 구성요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원래 의미의 구성요건은 범죄를 성립시키는 적극적 요소라면 위법성이 없다는 것은 소극적 구성요건, 즉 범죄 성립한 구성요건을 없애버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구성요건 해당성에 따라서 범죄 성립에 플러스가 됐는데 위법성이 없으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범죄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또 뭔 소린가. 그래서 이제 위법성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위법성도 일종의 구성요건의 한 측면인데 다른 구성요건들은 범죄를 성립시키는 플러스 요소라면 위법성이라는 문제는 마이너스 요소. 그래서 위법성이 없으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제로가 되는데 위법성이 여전히 있으면 그냥 플러스 상태로 범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같이 산수, 수학 못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뭐 산수나 수학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소린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에 의하면 일반적인 얘기는 내가 정당방위로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면 일단 살인죄라는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라서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은 정당방위를 하게 되면 살인죄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했던 것이 정당방위 때문에 마이너스 제로가 돼버린다. 그래서 아예 살인죄라는 걸 저지른 적이 없는 걸로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결론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불법 단계 안에서는 구성요건과 해당 위법성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행위평가 단계라 그랬고, 책임과는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행위평가 안에서 이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건지, 위법성 조각사유가 정당방위가 있으면 아예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건지 설명의 차이는 결론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종의 느낌 차이인 거죠. 느낌 차이.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정당방위면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석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을 죽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당방위라서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 상식에 맞지, 정당방위면 사람을 죽인 범죄 사실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은가 해서 이 이론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방위 문제를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근데 아마 뒤에 그런 설명을 여러분이 얼마나 동의할지 저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정당방위라도 사람을 살해했다는 사실은 존재하는 거고, 다만 이게 법에서 예외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거지, 정당방위가 있으면 사람을 살해한 사실 자체가 없게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뒤에 그 형법에서 제일 복잡한 이론 중에 하나에 이 이론이 한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설명하는데, 뒤에 그 얘기를 또 나중에 여러분께 설명할까 말까 고민인데, 여러분이 변호사 시험 본다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변호사 시험도 그냥 로스쿨 안 나와도 바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옛날 사법시험처럼.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이라는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고요. 뒤에 나올 때 그때 한번 잠깐 리마인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성과 책임의 관계는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위법성까지는 행위에 대한 평가, 객관적 평가이고, 책임은 이제 행위자에 대한 평가, 주관적 평가다.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 걸 생략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 이제 조각이라는 말 자체가 있지만 없게 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요즘 여러분 유행하는 표현 중에 뭐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조각이라는 게 처음부터 없는 건 아니고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일본 말인데 법령의 표현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조각이란 말 우리가 평소에는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 조각 말고 그 미술할 때 그 조각 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이 없게 된다,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 이런 말이죠. 그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이제 형법 총칙에서 20조부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이걸 우리가 차례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208페이지 가면 각 칙에는 특정 범죄에만 적용되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310조에 오로지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또 대통령이 뜬금없이 느닷없이 뜬금없이 뭐 사실을 말하는 명예훼손죄를 왜 처벌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싫어해서가 아니고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싫어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가리고 얘기해야 되는데. 녹화본 올릴 때는 삭제하고 올려야지. 또 끌려가면 어떡하나. 근데 그 싫어하고 말고 그런 얘기는 농담이고, 형법학자 중에 일부가 또 뭐 사실을 얘기하는데 왜 명예훼손이라고 처벌하냐 그러는데요. 사실만을 얘기하고 그게 공익을 위한 거면 310조에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말하는 사람을 다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자들은 다 처벌받아야 되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공익을 위한 게 아닌데 아무리 사실이라도 당사자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뭐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막 얘기해도 되는 걸까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왜 명예훼손이라고 처벌하냐는 얘기는 주로 공직자들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뭐 형법의 적용 대상이 공직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을 얘기했는데 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냐는 주장이 나오는 거는 공직자라든가 기타 이른바 공인에 대해서 그 사람에 관한 사실을 얘기했을 때
경우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그러긴 하는데 실제 처벌될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310조에서 사실을 얘기했고 그게 공익을 위한 거면 처벌하지 않는다. 공익을 위한다는 것은요. 그중에 일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도 공익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또 처벌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처벌되는 예는 매우 드물어요. 근데도 툭하면 사실적시를 했는데 왜 명예훼손을 처벌하느냐 그러는데 이 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서 처벌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걸 자꾸 왜 논란으로 논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폐지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뭐 공인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니고 그냥 개인에 불과한데 주변 이웃에 그 사람의 사실에 대한 거를 소문내고 하는 것들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돼도 되는가? 공익과 아무 상관없이.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하는데 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냐는 그건 단순한 주장에 여러분이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뭐 제 말만 옳다는 것도 아니고 그 310조라는 것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게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 가운데 명예훼손죄만 적용되는 특별한 경우 일종의 특칙, 각칙인 거죠. 총칙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한 가지 또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려면 주관적인 정당화 사유라 해서 이것도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건데 왜냐하면 뒤에 다 요건으로 나오니까 정당방위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자기가 정당방위 한다는 의사 그런 인식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건 뒤에 또 나오니까 굳이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이제 정당행위부터 설명하다 보니까 그 앞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먼저 언급한 것 같은데요. 우선 잠깐 건너뛰어서 저쪽에 218페이지 보시면 정당방위에 관한 21조 1항 여러분이 법전이 있으면 교재 안 넘기고 법전 보셔도 될 텐데 일단 편의상 218페이지 정당방위에 관한 21조 1항 인용한 부분 거기 적어놓은 부분을 보시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정당행위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정당방위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위한다는 정당방위한다는 생각으로 했어야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거, 위법성 조각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관적인 정당화 요소라고 합니다. 정당화 요소라는 말을 듣고 그냥 뭐 바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일본식 표현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뭐 영어권이나 독일어 표현으로는 정당화 사유라고도 합니다. 정당해지는 사유라 이러니 정당화 사유. 그래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정당방위라는 게 그 상황이 정당방위 상황이라는 게 인정돼야 되지만 더불어 주관적으로 내가 정당방위 한다는 생각 속에서 했어야 된다. 그걸 주관적인 정당화 요소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있어서 여러분께 그냥 설명드린 거고 뒤에 정당방위는 법조문에도 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당행위 몇 가지만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드리면요. 20조인데요. 우리가 벌써 여러 번 얘기했지만 법조문에 있는 문구를 하나씩 뜯어가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일단 벌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이제 또 벌써 많이 접기 시작하는데 좀만 더 버텨보세요. 고지가 바로 저기에요. 한 35km 뛰어왔어요. 한 7km만 뛰면 돼요. 저한테 불가능한 얘기지만 저는 42km는 그냥 10km도 안 뛸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건 애들 시키지 왜 양반이 그런 거 뛰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근데 농담이고요. 좀만 참으세요. 좀만 버티세요. 벌하지 아니한다.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또 뭐예요? 어떻다는 겁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얘기했듯이 모든 문구는 일단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근데 벌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벌하지 않는 데에는 책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위법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나 당연한 요즘은 해석이 필요 없지만 벌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모두가 위법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석한다 이겁니다. 벌하지 않는 데는 구속 요건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소극적 구속 요건 요소에 따라서 소극적 구속 요건 요소 이론에 의하면 법령에 의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 거는 구속 요건 해당성이 있었지만 없어져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누구라도 판례도 그렇고 여기에 위법성이란 말은 없지만 벌하지 않는 것의 이유는 위법성이 없어서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뒷부분은 근데 이제 앞에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행위가 뭐냐?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국어나 뭐 문법적으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령에 의한 행위가 어떤 경우인지 경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한 행위의 예로는 이제 공무원의 직무행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 구속하는 것은 일단 체포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이상하죠? 아이고 말이 되느냐? 아니 경찰관이 범죄 잡는데 범죄에 해당하다니 저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딨냐 그러는데 일단 구속요건에는 해당하는데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서 위법성이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이상하게 하네. 하여튼 법을 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그럴 수도 있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왕 말 나온 김에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업무로 인한 행위의 대표적인 게 그 의사의 치료 행위거든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서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절개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상해라는 형법상의 구속요건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의사의 업무로 인한 행위라서 정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느냐 위법성이 없느냐 하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아무 효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설명의 방식이 다르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아마 일반인들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아니 의사가 사람 치료하는데 그거를 일단은 범죄지만 업무로 인한 거니까 정당한 거라 봐준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의사가 경우에 따라서 치료 과정에서 잘못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은 받거든요. 그러면 내가 치료한 거니까 전혀 범죄가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경찰관이 체포감금하는 것도 법에 정당한 권한이 없으면 체포감금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했을 때만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 설명을 이상하게 하네. 역시 좀 사람들이 꼬여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이 누군가를 체포, 감금, 구금하거나 또는 교도관 등이 뭐 구금하거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법이 허용한 정당한 권한에 의한 거라면 위법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법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소송법을 공부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형사소송법에는 경찰관이든 검사든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때는 영장이라든가 그 영장 집행 절차라든가 굉장히 복잡한 법적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걸 안 지키면 처벌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지켰다는 걸 조건으로 법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지 무조건 범죄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한 행위는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한 행위라서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기 뭐 각주에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위법성 조각이라는 해석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독일형법은 아예 그냥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위법하게 행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더 해석의 여지 없이 만들어 놨다는 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단을 보시면 이건 이제 예전의 논쟁거리인데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공무원이 하는 행위는 언제나 구속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한 법적 권한이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했을 때 법령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은 걸로 본다 그랬는데 그때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상관이 시켜서 명령에 따라서 한 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면서 범죄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일부 좀 뭐 위법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종의 강요된 행위처럼 책임을 일부 감경하거나 이런 예가 있었지만 요즘은 안 그렇죠. 요새 뭐 아시잖아요. 내란에 아무 생각 없이 내란이라는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했던 사람들 지금 일부는 감옥에 가고 일부는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른바 전체주의 국가, 상명하복,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군대에서 쓰는 말 까라면 까라 뭐 이런 식의 그런 나라일 때는 상관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는 게 항변, 정당화 또는 뭐 책임 면제 이런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게 전혀 안 된다 이겁니다. 불법한 명령에는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항명이라 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좀 뭐 실제 상황이 되면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는 그 대통령이 뭐 연설할 때 제가 직접 가서 들은 게 아니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내란 사태 때문에 육사 출신 군인들이 많이 처벌받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나? 제가 육사에서 그 교수했거든. 내가 육사 생도들을 키워냈다 이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번에 그 내란에서 뭐 수방사 무슨 먼사 사령관 한 친구들이에요. 서로 기억은 못해요. 그래서 야 이게 씁쓸하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제가 육사에서 강의하던 시기에 학교 다니던 생도들이 나이입니다. 그 뭐 뭐죠 수방사, 특전사, 뭐 방첩사 그런 사령관 하던 친구들이 야 참 제가 책임감 느낄 정도라는 건 좀 오바인 것 같은데 근데 육군사관학교 미국 육군사관학교는 뭐 대통령이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나에게 복종하지 말고 헌법에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잘 가르쳤으면 아무리 대통령이 시켰어도 그것은 헌법에 어긋나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물론 일부 군인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표창장도 받고 특진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뭐 과거 70년대 80년대는 워낙 나라가 이런 권위주의적이고 뭐 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그 비문명적인 그 나라였기 때문에 상관이 시켜서 한 건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논리가 일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다.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데 요즘 사태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그 법에 따라서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노동쟁입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는 것은 형법에 업무방해죄가 있거든요.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업무방해죄가 있는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면 그 사업주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해진 요건이나 절차에 따라서 하는 파업은 그걸 범죄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법은 법이고 우리 시민들이 파업에 대한 시각이 지나치게 부정적인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법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 뭐 좌파네 우파네 어쩌고 하면서 사실 원래 의미의 좌파 우파도 아닌데 그냥 파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입장차가 심해지면 파업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나쁜 일이면 노동관계 법령에서 허용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법이 허용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는 파업에 대해서는 그걸 부정적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민들 모두가 사업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근로자나 노동자가 되면서도 다른 근로자나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거를 굉장히 배관시하는데요.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나라의 파업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그렇게 강도가 세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파업하는 걸 보면 뭐 그야말로 올스톱을 시키거든요. 뭐 고속도로를 트럭이 막아버리고 뭐 전철은 당연히 안 다니고 그래도 시민들이 막 욕하지는 않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파업을 할 테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저것은 시민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프랑스 애국가, 프랑스 국가 가사 아세요? 나가자 찔러 죽이자 막 이러거든. 살벌해요. 저게 어떻게 애국 국가가 되지? 요번에도 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뭐 축구 경기 하는데 영국은 뭐 뭐더라?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찬송가인데 하여튼 뭐 신이여 뭐 우리를 보호하소 이러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나가자 찔러 죽이자 막 이러니까 일단 애국가에서부터 승부가 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네, 프랑스는 이제 혁명의 국가이지요. 그래서 프랑스 국가가 혁명 때 부르던 혁명가다 보니까 살벌합니다. 가사 내용이 막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이제 파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다른데 무조건 옹호하고 뭐 긍정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또 지나치게 그 자체를 범죄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형법에서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라고 하니까 다만 조건이 있죠. 요건과 절차를 지켜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210페이지 6번 문단에 대법원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쟁의행위,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형법의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첫째, 둘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셋째, 넷째까지 있네. 하여튼, 이것은 이제 해석이고, 아무튼, 여기까지가 법령에 의한 건데요. 기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이 위법성과 책임의 문제는 조금 더 여러분께는 현실에 관련이 있어서 덜 지루하거나 막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